고작 물 위에 떠있는 녹슨 쇠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별 볼 일 없는 암초라며 무시했던 이어도 과학기지. 하지만 그 아래 300m 심해가 갈라지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바다 밑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전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고 숨겨온 1급 기밀. 과연 저 좁은 구조물 아래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실체가 공개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이어도는 단순한 암초가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마지막 유산입니다. 2025년 12월 뉴욕 UN 본부의 메인홀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중국 대표 리쉐룽의 목소리는 마치 성가대의 찬송가처럼 웅장하고 감미롭더군요. 그가 연설을 마치고 두 팔을 벌리자 좌중에서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예의상 손뼉을 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단상 아래 놓인 태블릿 PC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이곳 뉴욕과는 달리 제 태블릿 속 위성 생중계 화면은 전혀 다른 지옥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제주도 남서쪽 149km 해상. 에메랄드빛 바다가 검붉은 흙탕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초대형 준설선들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고 있었고 펌프관에서는 쉴 새 없이 회색 시멘트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수천 년을 살아온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순식간에 콘크리트 덩어리 밑으로 생매장당하는 광경. 그건 리쉐룽이 말한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살이자 바다에 가해지는 끔찍한 강간이었죠. 정말 역겨운 코미디가 따로 없군.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분쟁을 지켜봐 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전 세계를 기만하는 쇼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리셉션장이 열리자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리쉐룽은 승리자라도 된 양 로비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더군요. 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최고급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미스터 스미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자연보호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치고는 너무 심각하군요. 자연보호라니요? 저건 군사기지 건설 현장입니다. 산호초 위에 활주로를 까는 게 언제부터 보호였습니까? 제 날카로운 지적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듯 속삭이더군요. 변호사님, 순진하시긴. 국제법 체계는 안 적혀 있나 보죠? 약소국의 정의는 강대국의 잉크 한 방울보다 가볍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의 오만함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상황은 한국에게 절망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생태보존법은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뜯어보면 완벽하게 한국을 겨냥한 덫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이어도 해역 반경 50km 내에 군함이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환경 파괴국으로 지정되어 천문학적인 벌금과 무역 제재를 받는다는 조항이었죠. 교묘했습니다. 아주 악랄했죠. 중국은 민간 준설선이라는 명목으로 제 집 드나들듯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지만 정규군인 한국 해군은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한국 구축함이 이어도를 지키러 가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의 비난을 뒤집어쓰고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홀 한 구석에 있는 한국 대표단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더군요. 중국 대표단이 축제를 즐기는 동안 한국 대표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리쉐룽에게 항의하거나 마이크를 잡고 부당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부답. 기이할 정도의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쯧쯧 불쌍한 나라 같으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정심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발톱 빠진 고양이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기네 앞마당이 콘크리트로 덮이고 있는데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꼴이라니. 저는 한국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겁쟁이의 도피가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숨고르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위성사진 속 이어도 인공섬은 이제 거대한 요새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00m 길이의 활주로, 돔 형태의 대형 레이더 기지, 그리고 곳곳에 솟아있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겉으로는 해양과학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죠. 저건 동중국해의 목덜미를 겨누는 중국의 불침 항모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예고도 없이 가장 고요한 새벽에 터졌습니다. 인공섬 완공을 축하라도 하듯 중국이 기습적으로 대만과 일본으로 향하는 주요 상선 항로를 봉쇄해 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정찰 자산 띄워. 저 인공섬에서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펜타곤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오키나와 기지에서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핵잠수함 USS 버몬트호가 출격했습니다. 버몬트호는 유령처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를 품고 이어도 해역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 잠수함이 중국이 깔아놓은 더러운 덫에 걸려들 줄은.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잠자고 있던 한국이라는 거인을 깨우는 기폭제가 될 줄은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이어도 남서쪽 심해 수심 150m. 미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USS 버몬트호는 마치 거대한 고래처럼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소음 흡수 타일로 무장한 이 잠수함은 적의 소나에도 잡히지 않는 완벽한 은신 성능을 자랑했죠. 함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중국 인공섬의 하부 구조물을 스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덫은 눈에 보이는 그물이 아니라 귀를 찢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장님, 전방 2시 방향 미확인 음파 포착. 주파수가. 맙소사, 이건 자연음이 아닙니다. 소나 담당관의 비명과 동시에 잠수함 전체가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굉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뇌를 파고드는 듯한 고주파의 비명소리가 선체 외벽을 타고 들어와 승조원들의 고막을 맹렬히 타격하더군요. 그것은 중국이 인공섬 방어를 위해 해저에 깔아둔 지향성 음향 기뢰였습니다. 폭약이 터지는 구식 방식이 아니라 수중에서 강력한 충격파를 발사해 잠수함의 정밀 센서와 조타 장치만을 골라 태워버리는 악랄한 무기였죠. 타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수평타 고장. 밸러스트 탱크 제어 불능. 긴급 부상. 당장 압축 공기 불어넣어. 함장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버몬트호는 통제력을 잃은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함내의 조명들이 퍽퍽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아비규환이 된 통제실을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선체는 뱃머리부터 곤두박질치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잠수함은 멈춰 섰습니다. 이어도 남쪽 수심 300m의 해저 안반지대. 선체 곳곳이 찌그러지고 동력을 상실한 채 버몬트호는 차가운 바다의 무덤 속에 갇히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그 적막 속에서 함장은 떨리는 손으로 잔여 산소량을 확인했습니다. 산소 잔량 14%. 생존 가능 시간 4시간.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진짜 악몽은 물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백악관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위성으로 버몬트호의 실종을 확인했지만 펜타곤의 장군들은 아무도 구조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빌어먹을 해양생태보존법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구조함이 사고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이 불법적으로 생태보존구역을 침범했다며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함대가 이미 사고 해역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기에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하이에나 리쉐룽이 등판했습니다. 그는 UN 기자회견장에 뻔뻔한 얼굴로 나타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이 이어도 인근에 불법으로 설치해둔 수중 구조물 잔해에 걸려 미군 잠수함이 좌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술 더 떠 충격적인 제안을 던지더군요.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중국 해군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 구조된 잠수함과 승조원들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인공섬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말이 좋아 구조지 사실상 미군의 최신형 핵잠수함을 통째로 납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 기술의 정수를 뜯어보고 승조원들을 인질 삼아 미국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명분이 없어 주먹만 쥐고 있었습니다. 4시간 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승조원들은 질식해 죽거나 중국의 포로가 될 운명이었죠.
저는 TV 화면을 통해 리쉐룽의 역겨운 미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의 태도더군요. 리쉐룽이 대놓고 한국 탓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는데도 한국 외교부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무미건조한 멘트만 날린 채 묵묵부답이더군요. 심지어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 해군기지조차 출동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포기한 건가?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자국민의 자존심까지 팔아먹은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 아니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펜타곤의 멍청한 관료들이 탁상 공론을 벌이는 동안 제가 직접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MIT 공대 동기이자 현재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김 박사였죠. 그는 평소엔 농담 따먹기나 좋아하는 괴짜였지만 기술 문제에서만큼은 타협을 모르는 지독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길어질수록 제 손에 땀이 쥐어졌습니다. 지금 이 통화가 도청당한다면 저 역시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긴 기다림 끝에 수화기 너머로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다급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오랜만이네, 스미스. 자네가 전화할 줄 알았어. 김 박사, 지금 안부나 묻고 있을 때가 아니야. 뉴스 봤지? 리쉐룽이 한국 탓을 하고 있다고. 너희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이어도에 불법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한 거야? 제가 다급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는 갑자기 호칭을 정중하게 바꾸더군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자네 눈에는 저 바다가 중국 함대로 꽉 막힌 벽처럼 보이지? 당연하지. 지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간다고. 틀렸어. 우리 눈에는 말이야. 저건 벽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야.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문이지.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려있는 문이라니. 도대체 한국은 저 칠흑 같은 바다 밑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문이 열리는 순간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기다려보게. 쇼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김 박사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더군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반격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카운트다운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게는 비명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워싱턴의 시계는 째깍거리며 승조원들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한국은 열려있는 문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 답답한 서재에 처박혀 뉴스나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반격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저 겁쟁이들의 허세에 불과한지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가장 빠른 인천행 비행기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향하는 환승편. 15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어도 해역에 갇혀있는 버몬트호 승조원들 생각뿐이더군요. 기내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검푸른 수면 아래서 지금 누군가는 1분 1초마다 줄어드는 산소를 마시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첫 감정은 위화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당장이라도 제3차 대전이 터질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막상 분쟁 지역의 코앞인 제주는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은 감귤 초콜릿을 사며 웃고 있었고 택시 기사님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계셨죠. 기사님 혹시 뉴스 안 보십니까?
바로 밑바닥 이어도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데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묻자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힐끔 보시더니 껄껄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손님. 그 짱깨 놈들 지저대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 해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겠지요. 원래 진짜 고수는 말이 없는 법 아닙니까? 그 태연함.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국 군대에 대한 기이할 정도의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믿고 이토록 태평한 걸까요? 약속 장소는 서귀포 남단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한허름한 카페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 테라스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국방색 점퍼를 입고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쌍안경으로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남자. 바로 김 박사였습니다. 왔나, 스미스? 커피 식겠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짓했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뛰어와 숨을 몰아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마치 은퇴한 노인처럼 한가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 미군 130명이 죽어가고 있어. 리쉐룽은 구조대를 파견한다고 난리인데 너희는 여기서 쌍안경 놀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김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안광이 서려 있더군요. 스미스, 자네는 변호사니까 말을 잘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엔지니어야. 우리는 말이 아니라 숫자와 신호로 대화하네. 신호? 무슨 신호? 그는 대답 대신 자신의 태블릿 PC를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실시간 CCTV 영상과 함께 중국 측에서 보내오는 무전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뜨고 있었습니다. 발신 중국 남해함대 사령관 리쉐룽. 수신 대한민국 이어도 과학기지. 여기는 중국 해군이다. 귀측의 불법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즉시 퇴거하라. 만약 우리 구조작업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기지를 포격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짐 싸서 꺼져라. 그러면 벌금은 깎아주지. 리쉐룽의 목소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점령군의 사령관처럼 한국 기지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었죠.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욕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제 말대로 화면 속 한국기지 대원들은 무전기를 끄지도 켜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묵묵히 기지의 창문을 닫거나 옥상에 있는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 기이한 행동만 반복하고 있더군요. 잘 보게.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어도 기지의 헬기 착륙장 그곳에 서 있는 낡은 가로등 하나가 불규칙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깜빡 깜빡 쭉 깜빡. 그리고 다시 짧게 깜빡 깜빡 깜빡. 처음에는 접촉 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전구가 고장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불빛의 리듬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해군 법무관 시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리듬. 폭스트롯, 시에라. 저도 모르게 군대 용어, 포네틱 코드를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짧게 2번, 길게 1번, 다시 짧게는 알파벳 F.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3번의 깜빡임은 알파벳 S, F, S.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김 박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지원 사격 준비 완료.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쉐룽의 도청을 피해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심해의 누군가에게 혹은 보이지 않는 아군에게 사격 개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신호를 누가 보는 거야? 바다 밑에 있는 잠수함은 못 보잖아. 잠수함은 못 보지. 하지만 그림자들은 볼 수 있네. 김 박사는 쌍안경을 들어 먼 바다의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지는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검은 물결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물체들이 유령처럼 일렁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것은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색깔보다 더 짙고 어두운 강철의 그림자들. 리쉐룽은 자기가 포위망을 완성했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포위망 밖을 또 다른 포위망이 감싸고 있다면 그건 덫이 아니라 무덤이 되는 거야.
김 박사가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알던 괴짜 공학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완벽하게 조준한 저격수의 냉혹한 미소였죠.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곳 제주의 평화로움, 택시기사님의 여유, 그리고 기지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숨을 죽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준비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시작될 걸세. 변호사님, 안전벨트 단단히 매두게. 꽤나 요란할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페에 걸려있던 TV 속 뉴스 화면이 붉은색 속보 자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긴급 속보, 대만 전력망 원인 불명, 붕괴. 일본 도쿄 증시 폭락. 중국 해커 부대 소행 추정. 아시아 전역 블랙아웃 공포. 리쉐룽이 마침내 칼을 빼든 겁니다. 물리적 봉쇄로도 모자라 사이버 테러를 통해 한국과 주변국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낡은 가로등 불빛으로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과연 저 가로등 불빛이 꺼지는 순간 이어도의 바다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김 박사와 함께 칠흑 같은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붉은색 속보 자막이 TV 화면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타이베이 전역 정전. 도쿄 하네다 공항 마비. 이건 말도 안 돼.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화려했던 야경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하는 위성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더군요.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호흡기가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허공에 멈춰 서고 금융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현대 문명의 혈관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김 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태블릿 PC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지금 이게 눈에 안 들어와? 리쉐룽이 아시아 전체를 인질로 잡았어. 당신네 그 깜빡거리는 전구놀이가 무슨 소용이냐고. 제가 답답함에 소리쳤지만 김 박사는 차분하게 안경을 고쳐 쓸 뿐이었습니다.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감독이 결정하는 걸세. 그리고 스미스, 자네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저 화려한 불꽃놀이는 그저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일 뿐이야. 미끼? 진짜 전쟁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자네 발밑. 그 차가운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어도 남서쪽 해저 300m.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지옥이었습니다. 육중한 수압이 짓누르는 어둠 속에서 USS 버몬트호는 거대한 강철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함장님, 이산화탄소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부함장의 보고 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습니다. 비상 전력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함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승조원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천장에 맺힌 결로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섭씨 4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서히 조여오는 질식의 공포였습니다. 저도 과거 해군 시절 잠수함 훈련을 받아봐서 압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인간은 미치기 시작하죠. 실제로 구석에 앉은 한 젊은 소나병은 이미 환각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엄마, 문 좀 열어줘요 라며 흐느끼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쾅, 쾅. 외부 선체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인가? 승조원들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함장의 표정은 오히려 굳어졌습니다. 소나 화면을 확인한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건 구조용 포드가 아니다. 용접기야. 그 소리는 생명의 노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심해 잠수부들이 버몬트호의 특수 합금 외벽을 뜯어내기 위해 절단 작업을 시작하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미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프로펠러와 센서를 뜯어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자의 가죽을 벗기려는 하이에나 떼처럼 말입니다. 개자식들. 함장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전기는 먹통이었고 어뢰 발사관은 찌그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해 일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언이 될지도 모를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이시여, 정녕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니 저 역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카페 테라스로 시선을 돌렸을 때 김 박사가 제게 태블릿 화면을 불쑥 들이밀더군요. 이걸 보게. 이게 우리가 준비한 답이야.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면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설계도나 보고 있을 때야. 당장 미 해군을 투입해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눈이 도면 위의 숫자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명 오션돔. 위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지하 150m. 구조 다목적 심해 경납고 및 수직 리프트 시스템. 이게 뭐야? 지하 150m?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바다 위에 쇠기둥 몇 개를 박아 만든 헬기장 하나 겨우 있는 좁은 구조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도면은 그 기둥들이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해저 안반 깊숙이 연결된 거대한 엘리베이터 샤프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좁은 암초 위에 이런 시설을 지었다고? 중국 감시망이 24시간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영어에도 있지 않나? 김 박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졌습니다. 보유 장비 초대형 마그네틱 크레인 인양 능력 5,000톤. 특이사항 전파 차단 쉴드 가동 중. 5,000톤? 장난해? 미국도 심해에서 5,000톤을 들어올리는 크레인은 없어. 게다가 마그네틱 방식이라니 그 엄청난 전력은 어디서 끌어오는데. 저기 태양광 패널 몇 개로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나 좀 만들고 배나 좀 잘 만드는 나라지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오버 테크놀로지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분명 김 박사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만든 가짜 데이터거나 과대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해, 김 박사. 이건 그냥 그래픽이잖아. 당신네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미국과 중국이 모르게 바다 밑에 이런 요새를 짓는 건 불가능해. 제가 비웃듯 말하자 김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위에 올려놓더군요. 스미스, 자네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군. 그래서 리쉐룽한테 속은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었냐고? 간단해. 너희가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우리는 바다 밑에서 피를 토했으니까. 그는 화면 속 사진 하나를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CG가 아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해저, 터널 안,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용접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석탄가루와 기름범벅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더군요. 사진 하단에 찍힌 날짜는 무려 10년 전. 10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 10년 전부터야.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매일 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다 밑을 파내려갔어. 버려진 시추공을 이용해 흙을 빼내고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특수 젤리로 안반을 덮어가면서. 김 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 확률 0.003%.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그 확률을 뚫었네. 왜인지 아나?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 이 바다를 뺏기면 우리 아이들은 섬에 갇힌 포로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의 말이 제 가슴을 둔기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을 믿어왔던 서구 문명의 우월함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니까요. 좋아, 100번 양보해서 기지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소용없어. 지금 버몬트호 위에는 중국 함대가 득실거려. 저 크레인? 꺼내는 순간 미사일 세례를 받고 고철 덩어리가 될 거야. 저는 애써 냉정을 찾으며 최후의 논리를 폈습니다. 현실적인 전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자 김 박사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더군요. 하하, 역시 변호사님은 걱정이 많아. 그래서 준비했지. 리쉐룽이 가장 좋아하는 쇼를 말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중국 잠수부들이 버몬트호 해치에 용접기를 대고 있지? 그 진동, 우리 센서에 다 잡히고 있어. 그리고 우리 손님 맞을 준비도 끝났고. 그 순간 김 박사의 태블릿 화면에 새로운 알림창이 떴습니다. 시스템 가동, 자기장 왜곡 필드 전개. 표적 조준, 중국 잠수부들. 동시에 화면 속 이어도 기지의 헬기장 바닥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CCTV 화면이라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육중한 강철 바닥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 안에서 푸른색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 보게. 지금부터 자네가 아는 물리학 교과서는 잠시 덮어두는 게 좋을 거야. 김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먼 바다. 그 칠흑 같은 수면 위로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친 것도 아닌데 바다 전체가 마치 끓어오르는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앙 하는 소리 대신 웅하는 낮고 묵직한 공명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고 제 커피잔 속의 액체가 파동을 그리며 튀어 올랐습니다. 이건 지진인가? 아니, 심장이 뛰는 소리야. 김 박사는 태블릿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이제야 제대로 뛰기 시작한 거지. 그의 뒤로 보이는 바다는 더 이상 평화로운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이 기지개를 켜며 그 거대한 손을 바다 밑으로 뻗고 있는 전율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습니다. 도대체 저 물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0.003%의 확률을 뚫고 만들어낸 그들의 비밀병기가 과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물량 공세의 중국도 막지 못한 이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밤 세계 지도는 다시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자, 스미스. VIP석에서 관람해야지. 김 박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 이성은 여전히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들이 보여줄 기적을 기대하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낡은 SUV 조수석에 몸을 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소리가 아닌 진동이었습니다. 차의 시동은 분명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엉덩이와 등뼈를 타고 기묘하고 묵직한 떨림이 전해져 오더군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켤 때 대지 자체가 공명하는 듯한 원초적인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제주도의 밤바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검은 파도만이 철썩거리는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차가운 수면 아래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 없이 대시보드 거치대에 고정된 태블릿 PC의 밝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송출하는 초고화질 수준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지금부터 자네가 보게 될 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야. 이건 미국 대통령도 CIA 국장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1급 기밀일세.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수심 300m의 풍경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젤리처럼 고요하던 심해의 물살이 거세게 회오리치더니 버몬트호 선체에 달라붙어 있던 중국 잠수부들을 강타했습니다. 특수자석 신발로 몸을 고정하고 있던 그들조차 비틀거릴 정도의 강력한 조류였습니다. 차 안의 스피커를 통해 해킹된 중국 잠수부들의 무전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직. 뭐야? 갑자기 조류 속도가 5노트? 아니 10노트 돌파. 몸을 가눌 수가 없다. 바닥이 움직인다. 젠장, 해저 지진이다. 전원 대피해. 매몰된다고. 지진? 아니었습니다. 지진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며 시스템 로그가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그 문구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시스템 코드, 레드. 해저 경납고 게이트 1 개방 승인. 유압 출력 100%. 자기장 쉴드 해제. 경납고라니. 설마? 제 의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버몬트호가 불시착해 있던 이어도 남서쪽의 평평한 안반지대. 수만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던 그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자동문처럼 좌우로 웅장하게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웅. 스피커를 통해 묵직한 구동음이 들려왔습니다. 갈라진 틈새 사이로 수십 톤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피어올랐고 그 혼돈 속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LED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고출력 플라즈마가 바닷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영롱하면서도 섬뜩한 체란코프 현상의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틈새에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아니라는 사실도 잊은 채 말입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뭡니까? 그것은 크레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경이롭고 단순한 기계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유기적이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흑연색의 거대한 금속 팔.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의 촉수처럼 생긴 그 구조물은 수천 개의 관절이 맞물려 돌아가며 물의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령처럼 부드럽게 솟아올랐습니다. 일반적인 크레인이라면 모터 돌아가는 소음과 진동이 요란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괴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소리 없이 버몬트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죠. 김 박사가 화면을 터치해 세부 재원을 띄워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앞에 뜬 믿기 힘든 숫자들을 뇌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명칭 한국형 레비아탄. 구동 방식 초전도 자기부상. 인양 능력 최대 7,000톤. 소음 발생 0데시벨. 7,000톤? 김 박사 지금 제정신이야? 물속에서 7,000톤을 들어 올린다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인양선도 3,000톤이 한계야. 그것도 쇠사슬을 감고 부력을 이용해야 겨우 가능한데. 저건 그냥 팔 하나로 들어 올리겠다는 거잖아.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물리학? 우리가 배운 물리학은 지상의 것이지. 김 박사는 담담하게 대꾸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밑에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네. 모터 대신 자석을 쓰고 기름 대신 전기를 쓰면 불가능은 없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남들이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바다 밑에 거대한 자석 공장을 지었으니까. 그의 설명은 곧 눈앞의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레비아탄의 끝부분, 즉 거대한 마그네틱 클로가 쫙 펴지더니 버몬트호의 선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쇳소리가 나거나 선체가 찌그러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완충작용을 하며 마치 엄마가 잠든 아이를 요람에서 들어 올리듯 섬세하게 잠수함을 감싼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 중국 잠수부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듯 했습니다. 귀신이다. 괴물이다. 장비 다 버려. 살고 싶으면 올라가.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수억 원짜리 절단 장비와 용접기를 내팽개치고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비아탄이 뿜어내는 초고압 자기장의 여파로 중국군이 선체에 부착해둔 도청장치와 위치 추적기들이 퍽 소리를 내며 터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용접기들은 강력한 자력에 이끌려 레비아탄의 몸체에 달라붙었다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튕겨나갔습니다. 심해 저편으로 사라지는 고철 덩어리들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주먹에 땀이 흥건함을 느꼈습니다. 쿠웅. 다시 한번 묵직한 진동이 차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진동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8,000톤급 쇳덩어리인 버몬트호가 레비아탄의 품에 안겨 갈라진 안반 틈새의 지하 경납고로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저 차가운 금속 팔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원의 손길로 보였습니다. 이제 저 문이 닫히고 물만 빼내면 승조원들은 따뜻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승리의 축배를 들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바다 밑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잉. 갑자기 제 양복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기가 발작하듯 울려댔습니다. 발신자 정보도 뜨지 않는 긴급 회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스미스입니다. 상황실 연결됐습니까? 이 멍청한 자식. 거기서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브래들리 장군의 고함 소리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는데도 고막을 찢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위성 감시망에 핵폭발 수준의 자기장 폭풍이 감지됐어. 이어도 해역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인데 전자기 파동이 미친 듯이 튀고 있다고. 한국 놈들이 잠수함 원자로를 터뜨리려는 거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장군님. 저건 폭발이 아니라 구조장비에서 나오는 파동입니다. 한국이 지금 독자 기술로 잠수함을 지하로. 구조? 지하? 소설 쓰지 마. 중국 국방부가 지금 한라인으로 통보해 왔어.
한국이 불법 전자기 펄스 무기로 자기네 잠수부들을 공격했다고.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단 말이다. 그건 중국 놈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절단기로. 닥쳐. 이미 늦었어. 중국 남해함대가 자위권 발동을 선언했다. 미사일 발사 코드가 입력됐다고. 당장 거기서 튀어나와. 너까지 잿더미가 되고 싶어? 뚝. 통신이 끊겼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다 못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리쉐룽. 그 교활한 늙은 여우가 기어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는 눈앞에서 버몬트호라는 먹잇감을 뺏기게 생기자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부숴버리겠다는 끔찍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무언가 대응을 하는 순간 그것을 빌미로 이어도 기지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명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김 박사. 큰일 났어. 리쉐룽이 미사일을. 제가 다급하게 고개를 돌렸을 때 김 박사의 표정은 이미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수중 카메라가 아닌 해상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제가 태어나서 본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한 색깔 새빨간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레이더 화면 위에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팝콘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경고문 다수의 초음속 발사체 감지. 발사 원점 중국 구축함 12척 5홀 인공섬 지대지 미사일 기지. 타격 예상 시간 45초. 44초. 43초. 늦었군. 김 박사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결의인지 모를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 칠흑 같은 수평선 너머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함대에서 동시에 쏘아 올린 수백 발의 미사일 추진체가 뿜어내는 죽음의 섬광이었습니다. 쿠구구구구. 빛이 보이고 몇 초 뒤 대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굉음이 유리창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피해. 엎드려. 김 박사가 제 머리를 억지로 대시보드 쪽으로 쳐박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백 개의 붉은 궤적들. 그것은 마치 불빛처럼 아름답고도 잔혹하게 이어도 해안과학 기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지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인공 구조물을 가루로 만들고 그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수장시키고 지하로 피신 중인 미군 생존자들의 무덤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는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본 기적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이 10년을 바쳐 만든 저 위대한 기술도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하 벙커의 차단막이 닫히기도 전에 미사일이 기지에 꽂힌다면 이어도의 바다는 영원히 우리 모두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꺼낼 카드가 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다윗의 무모한 도전이 맞이할 비참한 최후일까요? 제 눈앞에서 첫 번째 초음속 미사일이 기지의 헬기장에 꽂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시간을 멈춘 듯한 그 짧은 찰나 김 박사의 검지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의 가장 구석 붉은색 덮개로 가려져 있던 마지막 버튼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스템. 암전. 그의 나직한 음성과 함께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김 박사의 그 나직한 한마디가 주문이라도 된 것일까요? 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던 굉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 찰나의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몸을 웅크리고 최후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1초, 2초, 3초. 하지만 기다리던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열기도 건물이 무너지는 충격파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완벽한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전 우주의 볼륨 버튼을 음소거로 돌려버린 것 같은 기이한 침묵이었죠. 눈을 뜨게 스미스. 쇼는 끝났어. 김 박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창 밖 밤하늘은 그야말로 죽은 새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뻘건 불꽃을 뿜으며 날아오던 중국의 최첨단 초음속 미사일들. 그 수백 발의 살상 무기들이 허공에 딱 멈춰 서 있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진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유도장치가 먹통이 된 미사일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힘없이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첨벙, 첨벙, 처엄벙. 마치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듯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들이 빗방울처럼 바다에 처박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폭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폭장치마저 녹아버린 고철 덩어리들이 바다를 때리는 둔탁한 소음뿐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불량품인가? 아니, 심장마비일세. 김 박사는 품 안에서 납으로 밀봉된 두꺼운 케이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게 생긴 군용 단말기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우리가 쏜 건 미사일이 아니야. 고출력 전자기 펄스, 즉 EMP지. 하지만 기존의 EMP와는 차원이 달라. 반경 50km 내에 모든 반도체 회로를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적성 무기체계의 전원부만 골라서 강제 종료시키는 지향성 셧다운 기술이니까.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어도 기지에서 뿜어져 나온 그 푸른색 파동. 그것은 물리적인 방패가 아니라 전자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미사일 수백 발을 동시에 요격하지도 않고 무력화시켰다고? 이건 군사혁명이야. 미국이 알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흥분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중국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안도감과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야 할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운 낯빛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스미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 기술의 작동 원리를. 원리? 전기를 쓰는 거 아닌가? 그래, 전기지. 하지만 그 막대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려면 퓨즈가 필요해. 퓨즈? 기계적인 퓨즈는 버티질 못해. 0.1초 만에 녹아버리거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누군가가 수동으로 냉각 레버를 잡고 과부하가 걸린 회로가 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회 접속을 시켜야 하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용 단말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이어도 기지 내부의 CCTV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한 혁명의 대가일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첨단 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타트rek에 나오는 깨끗한 함교, 아이언맨의 연구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곳은 차라리 재난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지하 벙커 상황실은 붉은 비상등만이 돌아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EMP 발사로 인해 기지 내부의 냉각 시스템마저 다운된 탓인지 곳곳에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실내 온도는 육안으로 봐도 살인적인 수준인 듯 했습니다. 으아악. 출력 유지해. 놓치면 다 죽어. 화면 속 오디오를 통해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화면 중앙 거대한 변압기처럼 보이는 기계 앞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6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백발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수동 제어 레버였습니다. 장갑이 녹아내려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그는 레버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손을 떼는 순간 머리 위로 쏟아지는 중국의 미사일들이 다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지하 경납고로 내려간 미군 잠수함이 매몰될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이 그를 그 불지옥 속에 붙들어 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손이.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김 박사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이야. 정년퇴임이 내일 모레인 사람이지. 가족들하고 여행 간다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는데 지금 저기서 자기 손을 태우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방독면도 쓰지 못한 채 과열된 서버실로 뛰어들어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마셔 기침을 하면서도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질질 끌어내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그들이 쏟은 코피와 땀 그리고 검은 그을음이 뒤섞여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비대칭 전력의 실체였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요격해주는 편안한 전쟁?
버튼 하나로 끝나는 깔끔한 승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초전도체도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껍데기 안에 숨겨진 진짜 엔진은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맨손으로 불덩이를 잡는 미련하고 독한 희생정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미군을 구해주면 돈이 나와, 명예가 나와. 어차피 비밀 작전이라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왜 저 늙은 기술자가 자기 손을 태워가며 남의 나라 군인들을 살리냐고. 김 박사는 화면 속 이 과장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나라 군인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럼? 자존심 때문이지. 자존심? 우리는 지난 5천년 동안 수없이 짓밟혔어.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미국한테 구걸을 했지. 하지만 스미스 잊지 말게.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 무릎 꿇은 적은 없어. 김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야. 힘이 없어서 내 가족이 끌려가고 내 땅이 유린당했던 그 지옥 같은 역사를. 그래서 결심한 거지. 절대로 다시는 우리 바다에서 강대국들이 제멋대로 설치게 두지 않겠다고. 설령 내 손목이 타들어가더라도 이 문을 지키는 도어락은 내가 되겠다고 말이야. 그 순간 화면 속의 이 과장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레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부축하자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소리치더군요.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버몬트 호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절대 끄지 마. 그 처절한 외침이 스피커를 뚫고 나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한국을 겁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눈치나 보고 침묵이나 지키는 약소국이라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 뒤에는 가장 참혹한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밤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 경납고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 착륙 완료. 경납고 밀폐 완료. 생존자 전원 안전. 그제야 이 과장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레버가 원위치로 돌아가고 굉음을 내던 기계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을은 범벅이 된 얼굴로 천장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더군요. 마치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EMP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미사일들은 고철이 되었지만 수평선 너머에는 아직 멀쩡한 중국 함대 12척이 시퍼런 살기를 띠고 대기 중이었으니까요. 징. 다시 살아난 제 위성 전화기가 불길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펜타곤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미스 변호사인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그래서 더 섬뜩한 목소리. 리쉐룽이었습니다. 놀랍군. 한국 쥐새끼들이 이런 재주를 숨기고 있을 줄이야. 내 미사일을 전부 고철로 만들다니. 리쉐룽. 당신은 국제법을 위반했소. 이건 전쟁 범죄야.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범죄?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야. 잘 듣게. 방금 한국은 내 미사일을 막았어. 하지만 그 대가로 기지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다운됐겠지? EMP는 양날의 검이니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놈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어도 기지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레비아탄도, 레이더도, 방어막도 과부하로 인해 셧다운된 상태였으니까요. 지금 내 함대가 전속력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 10분. 딱 10분이면 도착해. 이번엔 미사일이 아냐. 한 포로 직접 조준해서 그 건방진 인공섬을 가루로 만들어주지. 미친 짓이야. 안에 미군이 있어. 미군? 무슨 소리. 내 눈엔 해양 쓰레기만 보이는데. 청소 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껏 살려놨는데 10분 뒤면 한포 사격에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탈진했고 시스템은 먹통입니다. 김 박사의 단말기도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지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지, 김 박사? 놈들이 오고 있어. 10분 뒤면.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김 박사는 다 죽어가는 단말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지금 속담놀이 할 때야. 아니, 이제 진짜 주인을 부를 시간이라는 뜻이야. 김 박사는 품속에서 낡은 호루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자장비가 아닌 입으로 부는 아날로그 호루라기. 그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 서서 다가오는 중국 함대의 불빛을 향해 있는 힘껏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삐익! 그 날카로운 소리가 밤바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저 호루라기 소리가 중국 함대에 들릴 리도 만무하고 들린다 한들 멈출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김 박사가 충격으로 미쳐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대답한 것은 중국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바로 우리 발밑의 바다가 대답했습니다. 쿠구구구구. 이번엔 진동이 달랐습니다. 기계적인 진동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 떼가 움직이는 듯한 웅장한 울림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수평선 너머 떠오르는 태양의 붉은 빛을 등지고 수십, 수백 개의 검은 물체들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래?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 부대였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도 아니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에 흩어져 있던 안창호급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전략 잠수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어도 해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객진을 펼치며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린 5,000년 동안 당하기만 했다고. 그래서 이번엔 친구들을 좀 많이 불렀네. 이 과장의 피 묻은 손이 지켜낸 10분. 그 시간은 도망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집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었던 겁니다. 내가 말했지? 친구들을 좀 많이 불렀다고. 김 박사의 말처럼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른 검은 강철의 고래들.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가 펼친 하객진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이어도 기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고 태극기가 그려진 전투복을 입은 승조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소총을 겨누는 모습. 그것은 전율 그 자체였죠. 살았다. 이제 놈들도 함부로 공격 못할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무법자 같은 리쇠룽이라도 정규군인 한국 해군, 그것도 전략 잠수함 부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잠수함 한 척이 가진 어뢰와 미사일은 구축함 한 척을 수장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징. 다시 울리는 위성 전화기. 리쇠룽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봤나, 리쇠룽? 이제 게임은 끝났어. 한국 해군이 왔다. 네 함대가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태평양 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거야. 제 호통에도 수화기 너머의 리쇠룽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쥐떼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느긋한 하품 같더군요. 스미스 변호사. 자네 정말 국제 변호사 맞아?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뭐라고? 잘 보게. 내 함대가 멈추는지 아니면 엑셀을 밟는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칫하는 듯하던 중국 구축함 12척이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이며 검은 매연을 내뿜고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뢰 발사관을 여는 대신 뱃머리를 한국 잠수함 쪽으로 틀었습니다. 마치 충돌을 하겠다는 기세였습니다. 미친. 저게 무슨 짓이야? 자폭하겠다는 거야? 제가 경악하자 리쇠룽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절대 먼저 쏘지 못해. 왜냐고? 선제 공격을 하는 순간 한국은 유엔 해양법 위반국이자 전쟁 도발국이 되거든. 그 잘난 경제, 수출길, 전부 막히는 거야. 잃을 게 많은 놈들은 원래 방아쇠를 못 당기는 법이지. 그의 말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적함이 코앞까지 다가오는데도 어뢰를 발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경제대국이라는 족쇄 그리고 선제 타격금지라는 교전 수칙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반면 중국 함대는 잃을 게 없다는 듯이 치킨 게임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축함의 거대한 뱃머리가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의 약한 선체를 들이받는다면 잠수함은 종이장처럼 구겨질 것이 뻔했습니다. 비켜라.
안 비키면 밀어버린다. 중국 함대의 확성기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벽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애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잠수함을 띄워도 쏠 수 없는 총은 몽둥이보다 못한 법이니까요. 끝났어. 다 끝났어. 제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기껏 살려낸 미군들, 손이 타도록 레버를 잡았던 이 과장, 그리고 밤새워 달려온 저 잠수함 승조원들까지. 모두가 개죽음을 당하고 역사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사고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제 자존심도 정의감도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군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다가오는 파멸을 외면하려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미스, 고개 들어. 김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절망은커녕 오히려 더 차분해진 눈빛으로 태블릿 PC를 제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양반,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재판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저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무슨 소용이야. 제가 울분을 토했지만 김 박사는 제 손에 억지로 태블릿을 쥐어주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왜 목숨 걸고 버몬트호를 건져 올렸다고 생각하나? 단순히 사람을 구하려고? 아니. 우리는 지금 증인을 법정에 세운 거야. 화면 속에는 지하 벙커의 응급실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버몬트호의 함장, 밀러 중령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화상 입은 손에 붕대를 감은 이 과장이 서 있더군요. 두 사람은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은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악수였죠. 밀러 함장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 과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검은색 하드디스크. 잠수함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김 박사가 그 블랙박스 데이터를 제 태블릿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게 뭔가? 사고 직전 버몬트호 소나에 기록된 음파 데이터야.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생활 20년 만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형. 이건 자연 발생적인 충돌음이 아니야. 그래. 정확히 0.5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3kHz 대역의 고주파. 이건 중국의 음향기뢰가 작동할 때 나는 고유 주파수야. 우리가 쐈다고 지장을 찍어놓은 거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쉐룽은 계속해서 한국의 불법 구조물 때문에 미군 잠수함이 사고가 났다고 우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며 중국이 고의로 미군 잠수함을 공격했다는 빼박 증거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전세는 역전됩니다. 유엔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미국 의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어, 김 박사.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 알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린 포위됐어. 인터넷도 끊겼고 여기서 나갈 방법도 없다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법정에 가져갈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리쉐룽도 그걸 알기에 통신을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겠죠. 10분 뒤면 저 구축함들이 기지를 덮칠 것이고 이 증거도 잿더미 속에 묻힐 운명이었습니다. 누가 나간다고 했나? 김 박사가 피식 웃으며 자신의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정말이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아주 오래된 마이크 하나. 그리고 굵직한 통신 케이블 뭉치였습니다. 이 기지 10년 전에 지었다고 했지?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깐 게 뭔지 아나? 광 케이블이 아니야. 바로 구리선이지. 구리선? 제주도 본토까지 연결된 해저 통신 케이블. 옛날 방식이라 EMP에도 안 타지. 디지털 신호는 못 보내지만 육성은 보낼 수 있어. 그는 SUV의 대시보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단자의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아날로그 통신망에 우웅하는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자네가 말했지? 약소국의 정의는 잉크보다 가볍다고. 김 박사는 마이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진실의 무게는 항공모함보다 무거운 법일세. 자, 마이크 잡게. 지금부터 자네가 이 바다의 판사야.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먹통이 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비상구를 만들어 둔 것이죠.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겁먹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대변인이자 리쉐룽이라는 거대한 악을 심판할 검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중국 구축함의 거대한 선체가 이제 불과 500m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판에 서 있는 병사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 팩트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바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아니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과학기지. 지금부터 전 세계를 향해 진실의 방송을 시작한다. 제 목소리는 낡은 구리선을 타고 제주도로, 서울로, 그리고 워싱턴과 뉴욕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쉐룽, 기다려라. 네가 쏜 미사일은 실패했지만 내가 쏘는 말의 총알은 내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테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지금부터 전 세계를 향해 진실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마이크를 쥔 소나기의 힘 그리고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 때문이었죠. 치지직. 오래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김 박사가 연결한 그 투박한 구리선은 화려한 광 케이블처럼 맑고 깨끗한 음질을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잡음이 섞이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그야말로 1980년대 라디오 방송 같은 거친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거친 질감이 오히려 결정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조작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 아날로그 잡음 섞인 목소리야말로 그 어떤 딥페이크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라는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주도 성산포의 중계소를 거쳐 서울의 방송국으로 그리고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타고 순식간에 워싱턴과 뉴욕, 런던의 뉴스룸을 강타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USS 버몬트호의 밀러 함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사고의 원인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의 오디오 잭을 통신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KHG 고주파음. 단조롭고 기계적인 소음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이었겠지만 전문가들에게는 달랐을 겁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의 자백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 특유의 냉철한 톤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닙니다. 중국 해군이 사용하는 능동형 음향 기뢰 타입 09의 고유 작동음입니다. 리쉐룽 제독, 당신은 사고라고 했지만 이 블랙박스는 당신이 고의로 미군 잠수함을 공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펜타곤 상황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브래들리 장군은 아마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겠죠. 그동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중국의 눈치만 보던 미국에게 제가 완벽한 명분, 즉 전쟁 개시 권한을 쥐어준 셈이니까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위성 전화기는 먹통이었지만 김 박사가 챙겨온 단파 라디오 수신기가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치직. 여기는 CNN. 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이 미군 잠수함 블랙박스를 공개했습니다. BBC입니다. 중국의 선제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불법 시설물을 비난하던 세계 여론은 이제 중국의 비열한 기습에 분노하며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제 눈앞 바로 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쾅!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던 중국 구축함 선두함이 충돌 불과 200m를 남겨두고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멈춰선 것입니다. 관성을 이기지 못한 선체가 기우뚱거리며 바다를 뒤집어 놓더군요. 왜 멈췄을까요? 한국 잠수함이 무서워서? 아니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천만에요.
그들의 사령탑인 베이징에서 멈춰라는 다급한 비명이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자신들의 범죄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을 들이받는다. 그것은 더 이상 우발적 사고로 위장할 수 없는 명백한 3차 대전의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국이라도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배짱은 없었겠죠. 지잉. 다시 울리는 위성 전화기. 발신자는 리쉐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청소 좀 하겠다고 떠들던 그 목소리는 이제 패배감과 당혹감으로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 자식.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요, 제동님? 청소를 좀 했습니다. 당신이 싸질러 놓은 거짓말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희열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갑고 정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레이더를 보십시오. 당신을 겨누고 있는 게 한국 잠수함 뿐인 것 같습니까? 방금 백악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괌에 있던 미 제7함대 항모전단이 출격했습니다. 도착까지 30분. 당신 함대가 그 안에 철수하지 않으면 오늘이 당신 제삿날이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리쉐룽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아니 물리적 생명까지도 끝났다는 것을. 블랙박스가 공개된 이상 중국 정부는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모든 책임을 리쉐룽이라는 미치광이 지휘관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고 발을 빼겠죠. 그는 영웅이 되려다 조국에게 버림받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조센직 놈들이.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것은 패배한 들짐승의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전함대 회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회항하라. 확성기를 통해 중국 함대의 후퇴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거대했던 12척의 구축함들이 마치 쫓겨나는 도둑고양이처럼 꽁무니를 내빼며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검은 매연이 폐잔병의 한숨처럼 하늘로 흩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측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밖으로 나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하늘로 던지고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의 풍경이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다라는 기분이겠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박사였습니다. 그는 꼬질꼬질한 점퍼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2봉지를 꺼내 흔들더군요. 고생했네, 스미스 판사님. 자네 덕분에 우리 이 과장 감옥 안 가도 되겠어. 판사는 무슨. 그냥 떠버리 변호사지. 우리는 헬기장 난간에 걸터 앉아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세상에 그 맛이란. 뉴욕의 최고급 호텔에서 마시던 $100짜리 블루마운틴보다 지금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마시는 100원짜리 믹스커피가 훨씬 더 달고 고소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이어도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한 사람들, 기술과 땀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 지켜낸 평화의 성소였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말해봐. 아까 그 구리선. 진짜 10년 전에 깐 거야? 제 질문에 김 박사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후루룩 마셨습니다. 글쎄, 10년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30년 전에 깔아놓은 걸 수도 있고. 30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강대국들이 우리 목을 조여올 때 마지막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게 말이야. 그런데 그 비명이 오늘처럼 우렁찬 사자후가 될 줄은 나도 몰랐네. 그는 빈 종이컵을 구기며 먼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고맙네, 스미스. 자네가 우리 목소리가 되어줘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이크를 잡았을 뿐 그 마이크를 만든 건, 그 선을 깐 건,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킨 건 바로 당신 같은 바보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이어도의 바람은 참으로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왔던 하늘 씻어내듯 그렇게 상쾌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이어도의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미 제7함대 소속의 시호크 구조 헬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것이죠. 저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묘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안 가시나, 김 박사? 제가 묻자 그는 손에 든 믹스커피 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네. 시스템도 복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이 과장 손 치료도 해줘야 하니까. 그는 마치 주말 농장에 온 농부처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세계대전을 막아낸 영웅치고는 너무나 소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더니 저에게 짧은 눈인사만 남기고 다시 그 뜨거웠던 지하 벙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들의 일터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습니다. 헬기에 올라타 내려다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하늘에서 보니 그저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점 아래에 그 어떤 거대한 파도도 삼키지 못한 불굴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 앉아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퇴근길에 직장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도로는 붉은색 테일램프 불빛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겁니다. 불과 어젯밤 자신들의 발밑 저 깊은 바다에서 누군가가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이 평범한 저녁을 지켜냈다는 사실을요. 뉴스를 틀어보니 세상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중국 리쉐룽 제독 전격 해임, 군사재판 회부 불가피, 미국 백악관 한국의 공식 감사 성명 발표, 혈맹의 가치 재확인. 리쉐룽은 끝났습니다. 제가 공개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 하나가 그의 정치 생명을, 아니 인생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 버렸으니까요. 중국 정부는 일부 지휘관의 독단적 행동이었다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양보를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 정부의 태도입니다. 보통 이 정도 성과를 거두면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할 법도 한데 한국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저 우발적 사고가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라는 짧은 논평 하나만 내놓았을 뿐이죠. 마치 이 정도는 우리에게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침묵. 그것이 저를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김 박사가 헤어질 때 쥐어준 기념품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건 거창한 훈장도 비싼 만년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꼬깃꼬깃 구겨진 노란색 믹스커피 한 봉지였습니다. 그 작은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겉보기엔 반도체나 만들고 K-팝이나 수출하는 세련된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5,000년의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온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뼈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기술을 사고 중국은 숫자로 기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에 피와 땀을 섞더군요. 데이터상으로는 0%였던 확률을 100%로 뒤집은 건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여행을 포기하고 뜨거운 레버를 잡았던 이 과장의 뭉툭한 손이었고 밤새워 코피를 쏟으며 코드를 짰던 이름 모를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앞으로 그 누가 한국을 건드리려 하거든 그들은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잠자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신이 호랑이인 줄도 모르고 밭을 갈고 있는 깨어있는 용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오늘 밤만큼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남쪽 바다 끝 작은 암초 위에서는 낡은 점퍼를 입은 당신의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그 투박한 손으로 호루라기를 불며 이 바다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목격한 그 기적은 바로 당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 싸움 사이에서 결코 터지지 않는 새우가 아닌 가장 단단한 바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 같은 실화가 오늘 하루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놀라고 한국인만 모르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